현재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에 대한 철학적 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악령 강의는 두 번째죠, 그죠? 악령 작품을 갖고도 10개 이상의 강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정신분석학, 니체, 하이데거 이런 철학적 사상들과 연결하여 두 번째 악령에 대한 평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떤 관점에서 보수주의자일까? 헤겔 좌파들을 훑어서 마르크스를 지나서 다시 돌아온 도스토예프스키. 정말 악령은 철학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무신론을 파헤치면서 철학적 관점에서 평론을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 강의의 클래스를 아시고 가치를 아시는 꼭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1969년 11월에 네차예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악령을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미 악령 이외에도 그 당시에 다양한 작품들을 구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죄인의 생애라고 하는 그것이 그 뒤에 작품들의 다양한 곳으로 가죠, 그죠? 미성년이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그래서 미성년은 마치 위대한 죄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방식의 서술 형식을 취하는데요. 네차예프 사건은 1869년 11월에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악령을 쓰는 계기가 됩니다. 이미 그 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의 처남이었던 사람에게 이바노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처남이 네차예프 사건에서 중요한 살해를 당하는 그 인물 이바노프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표트르 농업 아카데미 학교인데 농업대학 정도 되겠죠, 그죠? 거기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바노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 전에. 그런데 11월에 한 달 뒤에 진짜 이바노프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차예프가 이바노프를 살해해서 그 대학 연못에 던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네차예프는 혁명가였고 또 무정부주의자였죠, 그죠? 그는 특히 60년대에 유럽으로 가서 바쿠닌을 직접 만난 자야. 그러니까 바쿠닌이 딱 들어가면 벌써 마르크스와 연결된다 자잖아, 그죠? 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와 대립하고 논쟁을 벌인 자인데, 바쿠닌은 이미 40년대 헤겔 철학을 접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헤겔 좌파 그리고 마르크스 등과 교류를 하면서 활동을 했던 자인데, 이 바쿠닌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러시아의 혁명가였어. 그죠? 푸르동, 생시몽과 같은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해결 좌파들, 그리고 루게, 바이틀링, 이런 사람들, 마르크스와 직접 교류했죠. 그죠? 그런데 활동을 하다가 49년도에 1800 드레스덴에 무장 봉기가 일어나. 그걸 계기로 그는 체포되어서 러시아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서 시베리아 유형을 받게 되는데 61년에 탈출하여서 영국으로 망명을 한 장가예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혁명가, 무신론자, 허무주의자, 니힐리스트, 그리고 무정부주의자, 이 호칭에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대부가 바쿠닌인 거예요. 마르크스와 논쟁을 할 정도였으면, 그죠? 그리고 노동자 당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역시 무정부주의자구나. 이런 인물과 60년대에 네차예프가 가서 만나는 거예요. 젊은이가. 그래서 만나서 아주 젊었을 때죠. 그죠? 거기 가서 인정을 받고, 너가 돌아가면은 혁명운동을 러시아에서 펼치고 학생운동으로 확산시켜서 꼭 혁명을 완수해라 라고 하는 어떤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로 돌아와서 활동을 한 거예요. 특히 그가 만든 5명의 결사대, 비밀 결사 조직이죠. 그죠? 거기에 이바노프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바노프가 어느 날 변심을 한 거야. 다시 말하면 배신을 한 거지, 배신. 동지를 배신한 거야. 어느 날 오더니 러시아 정교회의 어떤 신앙, 그리고 슬라브주의의 핵심적 사상인 대지에 대한 신앙, 전통적인 러시아 민족주의가 무엇일까 하는 이런 반대쪽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그 비밀 결사 조직을 탈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퇴하게 되면 자기들의 어떤 비밀 활동들이 드러나게 될까봐, 밀고 하게 될까봐 죽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차예프는 유럽으로 갔는데, 근데 이 사건이 왜 엄청난 사건이었는가 하면, 혁명도 좋고 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혁명 사상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잖아. 그죠? 특히 나폴레옹을 통하여 더 강력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나폴레옹과 러시아의 전쟁 이후의 또 상황이잖아. 그죠? 그래서 혁명도 좋고 무신론도 좋고 다 좋지만은 그 혁명의 어떤 수단이 폭력이나 폭동이나 타자에 대한 살해를 허용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차예프는 그것을 살인이건 폭동이건 아니면 도시에 불을 붙이는 화재를 일으키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혁명은 일어나야 되고 여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혁명가이자 무신론자이자 무정부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뭐예요? 그렇다면 그 혁명을 위하여 그 혁명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살해해도 되는가? 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차예프가 이바노프를 살해하고 난 뒤에 유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동지들이 그죠? 바쿠닌과 더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환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1-2년 정도 유럽에 머물다가 붙잡혀서 러시아로 돌아가서 그죠? 종신형을 받게 되죠. 20년형에서 종신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갇혔던 페트로 파블로프스크 요새에 갇혀서 살다가 3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죠. 그죠? 이 네차예프 사건을 보고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서구의 유럽주의가 러시아에 들어오게 되면서 러시아를 망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스토예프스키가 유행을 가기 전에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고 벨린스키의 무신론을 추종했으며 그리고 이 벨린스키는 또 바쿠닌과 교류가 있었던 사람. 근데 그 이후에 유형 생활 이후에 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 또 러시아 민중을 만났다 그러면서 대지에 대한 신앙과 정교회의 신앙, 그리스도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슬라브주의자요,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러시아의 교회와 러시아의 민족주의를 옹호하고 그리고 혁명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런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어떤 깊은 골이 있는 거예요. 이미 18세기 초반부터 표트르 대제가 영토 확장과 그리고 서구화를 강하게 추진하잖아. 그죠? 그래서 유럽화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쪽 서쪽 지역은 다 유럽 문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은 대부분 귀족 계급이었겠죠. 그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서구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됐고 귀족과 지성인들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다가 유럽주의자였던 거예요. 특히 투르게네프가 그죠? 19세기에 톨스토이와 더불어 그리고 곤차로프도 있는데 도스토예프스키와 위대한 문학가로 들어가는데요. 이 투르게네프가 유럽화된 독일화된 그러한 작가였단 말이지. 그래서 투르게네프한테 돈을 빌리고 이게 이제 노름에 빠져서 특히 도스토예프스키가 했던 그 노름은 룰렛이죠. 그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특히 룰렛 게임을 많이 한 게 독일에서거든. 바덴 그쪽에서 살았단 말이지. 그래서 투르게네프한테 돈을 빌리러 가고 뭐 이러면서
너는 서구주의자요, 유럽주의자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여기에 저항하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 민족의 신앙이 뭘까? 러시아 민족의 메시아주의가 뭘까?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보수주의자로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쿠닌이나 네차예프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해겔 좌파들이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어떻게 보면 종교 쪽으로 다시 퇴행한 그런 보수주의자인 거야. 이런 비판은 너무나 거친 거죠. 거친 요약이죠. 오히려 그의 작품에서 보면은, 특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방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마르크스주의자, 어떤 해겔 좌파보다도 더 논리적이야, 여러분. 그리고 악령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물들 속에서도 그들의 사상은 가히 도스토예프스키를 보수주의자로 비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신앙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작품 속에서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강하게 나타나면 아마 도스토예프스키는 대가가 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스토예프스키가 뭐 대단한 인물이고, 지금도 사회 철학자들은 그렇게 비판하죠. 그죠? 그래서 작품 속에 있는 그러한 예술성과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 속에 숨어 있는 깊은 심연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부족한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상가가 없습니다. 20세기. 그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요약은 아주 거친 요약인 거예요. 이런 비판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한 신앙, 러시아 민족주의가 뭘까? 러시아의 관점에서 서구를 다시 해석하고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내는 도스토예프스키. 그는 어떻게 보면 슬라브주의자였겠죠. 그죠? 그리고 해겔 좌파 쪽에서 볼 때는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종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계와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마치 해결주의자 같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철퇴를 맞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만큼 인간 영혼 심연에 숨어 있는 본능과 욕망과 그 다음에 악마적 본성, 그리고 인간이 숨기고 있는 그 독특한 내면의 갈등, 심리적 흐름, 이런 것들을 그만큼 잘 풀어낸 자가 어디 있어? 집단무의식이 나타나요, 악령에서는. 이런 거는 손을 하나도 안 대.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가 진짜 형이상학적 반항에서 이반을 바로 언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형이상학적 반항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거예요. 형이상학적 반항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조건과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부조리, 인간의 삶의 조건, 여기에 대한 정의롭지 못함에 대하여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형이상학적 반항인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악령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니체의 무신론은 순진하다고 할 수가 있어. 니체는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그죠? 이미 유럽 전역에서 퍼지고 있었던 무신론의 그 상황에 철학적 종지부를 찍은 자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 다양한 무신론의 색깔이 표현되는 게 악령이야. 그리고 그만큼 인간의 어두운 내면의 갈등, 그리고 프루스트가 꿈속에서 말하는 인간의 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자아들, 한 인간이 자기 영혼 속에 수십 수백 개의 자아들을 감추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도스토예프스키한테서 나타나는 거야.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에서 들레즈의 시간성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간이 인식하는 그 방식에는 정말 무의식의 작동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프로이트와 락강 못지않게 인간의 분열을, 그죠? 기가 막히게 서술하고 있는 게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특히 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사상이 어떤 방식으로 삶에 나타나서 비극적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 그죠? 그러니까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악령에서는 사상의 비극을 경험하는 거예요. 강력한 사상을 느끼는 자들이 사상을 느껴요. 그 관념이 열정을 통하여 삶으로 분출하고 그 분출이 사건을 만들어내며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적 분석이겠죠. 그죠? 관념이 어떤 방식으로 삶의 현실성이 되는가, 이걸 추적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등장인물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스타브로긴이지. 독특하게도 스타브로긴은 그리스어로 풀면 십자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 앞에 보면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이게 제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돼지떼에 악령이 들어간 이 복음서 이야기가 악령이라는 작품의 제일 앞에 나오는 제사가 됐을까? 상당히 예도도 처음에 읽을 때 20년 전에 20년도 넘었네. 읽을 때 상당히 궁금했었어. 근데 작품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느 날 그라사 지방으로 오잖아. 그죠? 거기에서 이 무덤 저 무덤으로 미친 인간처럼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발에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 놓은 거예요. 하도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 놀래키기도 하고 뭔가 걸구치는 인물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광인을 묶어 놨는데 예수가 지나가니까 딱 보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신의 아들이시여,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네 이름이 뭐냐 이러니까 나는 군대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언덕 위에 돼지떼가 그냥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나를 다른 데로 쫓아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리로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그냥 비탈길로 내려가서
즉사하는 그런 이야기잖아. 그죠? 그게 이 작품의 제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브로기는 실제로 작품에서 악령과 대화하잖아. 그죠? 그러나 그는 상징계에서는 낙관적으로 상당한 신사요. 고상하며 기족이고 또 잘생겼어. 아주 잘생겼어. 근데 그 외모에서 가면이 느껴질 정도로 잘생긴 인물이. 그래서 스타브로긴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나타나죠. 그죠?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자기의 체면이나 어떤 말 때문에 결혼을 하기로 한 마리아, 티모티 에브나. 그러네, 이 티모페 에브나랑 뭔가 결혼을 할 것처럼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거는 리자죠. 그죠? 리자의 사랑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그것이 좌절되자 곧바로 모성애가 강한 다샤에게로 가잖아. 그러니까 마리아, 리자, 다샤라는 여인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그가 관념으로 낳은 자식들이 있죠. 그죠? 정말 재미있어. 스타브로긴이 낳은 가장 확실한 사상적 분신은 키릴로프와 샤토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샤토프는 네차예프 사건에서 살해당한 이바노프라고 하는 인물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손을 거쳐서 샤토프가 되잖아. 그죠?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극의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 사상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인 거예요. 이 키릴로프의 인신 사상은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베르호벤스키. 원래 이 사람이 네차예프라고 하는 그런 혁명가가 옮겨진 사람인데 베르호벤스키가 원래 주인공이 되려고 한 작품인 거야. 이 악령이. 그런데 글을 쓰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70년 8월에 다른 등장인물 때문에 글을 다시 쓰게 되는, 다 지우고. 그게 바로 스타브로긴인 거예요. 스타브로긴이 원래 주인공이 아니라 베르호벤스키가 주인공인데 작가의 예술적 구성에서 주인공이 바뀌게 되면서 전체 구도가 완전히 다시 쓰여지는. 그래서 71년, 72년도에 연재가 되죠. 그죠? 도스토예프스키는 사실 67년부터 71년까지 중반까지죠. 그죠? 유럽에서 살았어. 간질 발작 때문에 요양을 떠난 것도 있지만은 빚쟁이들한테 하도 시달려서 유럽으로 도피 생활을 한 4년 하잖아. 그죠? 그 시기에 나온 거야. 돌아와서 계속 연재를 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베르호벤스키, 이거 완전 서구주의자지. 네차예프와 같은 인물이고. 그래서 실제로 샤토프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스타브로긴의 분신이라기보다는 뭔가 스타브로긴의 완전한 사상의 실현자라기보다는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샤갈로프인 거예요. 이 네 명이 어떻게 보면 스타브로긴의 관념과 사상을 실현하는 인격들인 거예요. 스타브로긴은 자기도 신을 믿고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이 삶을 긍정하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나타나서 그 악령과 대화하는 거예요. 신은 악령으로 변화되어 악령을 믿는 존재가 스타브로겐인 거예요. 그러나 낮에 상징계의 질서의 공적 영역으로 나가면 가면을 쓰고 마치 자기가 신도 믿고 삶을 긍정하며 또 고상한 어떤 다리를 저는 마리아와 같은 여자와 결혼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귀족이라고 자기를 가면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에게서 이제 무신론과 그 다음에 인신사상과 광신자와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이 각 인물들에게 교육되고 가르치고 또 그의 영혼 깊은 속에 있는 사상들이 이 내 인물에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인물과의 관계 안에서 악령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내 인물끼리의 관계 안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스타브로긴이 관계하는 여성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모든 관계들에서 이 관념이 악령의 힘으로 변하여 이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복잡한 집단 무의식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악령은 진짜 귀신이나 어떤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딱 실체로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망, 관계의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가히 진짜 걸작 중에 걸작이죠. 그죠? 사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악령의 세계에 그 대립하여 신의 세계, 구원의 세계, 사랑의 세계 이런 것을 세우려고 한 거야. 티온주교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그런데 러시아 통보의 편집장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걸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악령이 돼버린 거야.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의 한쪽 면인 러시아 민족주의에 근거한 대지에 대한 사랑과 러시아적 메시아주의, 그리스도의 신앙,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한 긍정, 이런 것들을 티온주교를 통하여 이 악령의 세계와 대립시켜서 뭔가 어둠과 빛의 조화를 꾀하려고 했지만 이 편집자들이 이걸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악령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스타브로긴의 사상이 내 인물을 통하여 표현되고, 그리고 그 인물들은 전부 다 살해를 당하거나 자살하게 된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전문가인 거죠. 나중에 프랑스에 와서 소르본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모출스키가 자기의 도스토예프스키란 작품에서 그러잖아. 도스토예프스키 악령은 지옥에 비유할 수 있고, 미성년은 연옥에 비유할 수 있으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천상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계의 신비 속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의 어떤 운동, 거기서 조화를 느끼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그런 것 안에서 드러나는 세계의 신비. 그래서 천국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뭔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만족해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악령이 진짜 악령이 돼버린 거야. 티혼주교의 집에서라고 하는 그거를 빼버린 거야. 근데 요즘 번역되어 나오는 데는 티혼주교의 집에서가 뒤쪽에 부록으로 실려 있잖아. 도스토예프스키가 원래 그걸 쓴 거죠, 그죠? 넣었는데 빼버린 거야. 편집장들이 러시아 통보에. 그렇다 그러면 스타브로긴을 통하여 그 사상이 주입되고 가르쳐지고 설득된 그건 뭘까? 각 인물마다 나타나는 그 사상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명료하게 그 선을 그을 수 있을까?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조금씩은 그려나갈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그죠? 그게 복잡하게 작품에서는 퍼져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필기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악령이에요, 사실은. 등장인물들마다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러면 그 노트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가 노트랑 비슷해지겠죠. 습작 노트랑, 그죠? 스타브로긴을 통하여 드러나는 인물 중에 샤토프. 그는 원래는 사회주의 운동의 혁명가로서 참여하죠, 그죠? 네차예프 그 비밀 결사 그룹에 이바노프가 참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로 샤토프는 베르호벤스키의 비밀 결사 조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인물을 만나서 러시아의 슬라브주의에 오염돼. 이쪽에서 볼 땐 오염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비밀 결사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러시아의 종교의 사상, 분리파에 의하여 떠난 어떤 한 인물, 그래서 러시아 전통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인간의 삶의 구원, 그래서 다시 무신론에서 신인사상으로 돌아갔던 인물, 대지를 긍정하는 인물, 러시아의 메시아적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호벤스키 비밀 결사 조직에서 볼 때는 배신자인 거지, 그지? 그래서 불러내서 총으로 쏴주게, 여기서도. 그런데 스타브로긴은 그런 걸 알면서도 침묵하지. 스타브로긴이 대빵인 거예요. 이 작품이 독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스타브로긴과 베르호벤스키는 천천히,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는, 천천히 껍질을 벗겨나가는 글쓰기. 그래서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심이 부족한 독자는 읽다가 그냥 뭐야 이거, 막 답답하니까 그냥 책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정도로 스타브로긴과 베르호벤스키는 희미하게 나타나. 스타브로긴 때문에 베르호벤스키의 역할이 상당히 약화된 것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샤토프는 이런 인물로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긍정했던 인물인 거야, 결국은. 그러나 그 이유로 인하여 혁명 동지들에게 살해를 당하죠. 그죠? 그 다음에 키릴로프. 이 사람이 이게 도스토예프스키가 창조한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 키릴로프의 인신사상, 그죠? 신인이 아니라 인신사상은 정말 독특한 거예요. 이건 이반한테로 또 가죠. 그죠?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그런데 도스토예프스키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다 분열증에 걸려있는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시갈요프만큼 독특하게도 키릴로프만큼 그 분열이 확실한 인물이 없을 정도. 이 사람의 감성은 이 세계를 다 긍정해. 신이 창조했든 안 했든 이 삶의 세계를 다 긍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복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밝은 감성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이성으로는 이 세계는 신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아는 이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감성으로는 대지의 상징인 성모도 긍정하고 신이 창조한 이 세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어떤 그런 세계의 조화를 인정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감성적으로는 그런 자인 거예요. 그러나 이성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성과 자기 이성과 대화할 때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으며 나도 창조했다. 이것 자체가 모순 중에 모순이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생명을 끊는 것이 나의 주관에 의한 것이요, 나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가장 신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성적으로는 너무나 살고 싶고 이 세계를 긍정하는 그런 인간이지만 거기에는 그의 차가운 이성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신의 존재 불가능성을 계속해서 감성에게 말하는 그런 분열증인 거예요. 그래서 스타브로긴하고 대화하는 부분에서 그러잖아. 스타브로긴이 오히려 이 키릴로프보다 혁명적이고 사상적인 면에서는 수가 낮은 것 같아요. 악령이라는 전체 작품에서는 스타브로긴이 뭔가 대빵인 것 같고 뒤로 물러간 진짜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상적인 면에서는 키릴로프가 진짜 자기 사상을 위하여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감성과 이성의 분열, 신과 무신의 분열, 결국은 감성으로는 뭐예요? 신이 이 세계에 존재하기를 원하는 듯한, 그래서 나는 신 때문에 일평생을 시달리고 산 자다, 그런 말을 하잖아. 아니, 신과 완전히 결별한 자 같으면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는 신이 존재해 주기를 원하지만은 이성적으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이런 분열증 환자.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신의 창조의 부정의 마지막 극단에서 나의 생명을 내가 주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인신 사상, 이게 질이 높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스타브로긴의 영혼 속에 숨어 있는 거라고. 그것이 바깥으로 발산하여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타자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 당시 도스토예프스키는 60년대 그죠? 니힐리즘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허무주의는 철저하게 서구의 합리주의와 무신론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르호벤스, 그 다음에 마지막 인물인 시갈료프가 있잖아, 그죠? 이 시갈료프도 독특한 인물인 거예요. 시갈료프의 사상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은 광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한한 자유가 숨어 있으며 그 자유는 어떤 방식으로건 다 사용될 수 있다. 무한한 자유로부터 전체주의를 끌어내는 그런 광신자인 거야. 극단적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자인 거예요. 이런 식이야. 우리 인류에게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숭고한 정신인 예술이나 음악 같은 것은 사실 인간의 평등의 사상을 더럽히기만 할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교육 역시도 인간이 필요한 것만 획득하면 되는 거지 많은 걸 배워서 더 많이 배운 자와 더 작게 배운 자를 나누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고상한 음악이나 예술, 이런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갈료프의 이러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평등주의적 전체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과 합쳐져서 베르호벤스키의 사상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샤토프를 살해하잖아, 권총으로, 그죠? 거기에서 베르호벤스키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베르호벤스키는 서구주의자죠, 그죠? 네차예프와 같이 서구주의자요, 무신론자요. 그 다음에 혁명을 통하여 이 러시아의 왕정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기에 이르는 길이라면 무엇이든 허용된다. 타자를 살해해도 되고 폭동을 일으켜도 되고 음모를 통하여 혁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도시 전체에 불을 질러도 되고 무엇이든 해도 된다. 이런 인물. 이 베르호벤스키와 시갈료프가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네차예프의 역사적 인물을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등장인물, 그죠?
어떻게 보면 샤토프와 시갈로프의 인신사상, 샤토프의 어떤 슬라브주의, 이 둘은 극단적으로 대립해.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사상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베르호벤스키는 뭔가 희미하고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들의 관계 안에서 악령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관계가 관계를 낳고 관계 속에 중층 결정된 다양한 욕망들이 싸우고, 그리고 그 욕망들이 타자를 죽이고 살해하고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브로긴 역시 자살하잖아, 그죠? 그 유서에 그래. 나는 지금까지, 마치 니체를 연상시켜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힘의 의지를 실험해왔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극대화될 수 있는지 실험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몰라. 그럼 니체가 도스토예프스키로 영향받은 게 확실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힘의 표현이어야 된다. 그 힘의 표현은 열정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문제가 남잖아, 그죠? 여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좋은 일에도 적용해 봤어. 그리고 나쁜 일에도 적용해 봤어.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 힘을 사용할 곳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거. 얼마나 웃기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관념을 실험해서 타자를 살해도 해보고, 그 다음에 타자를 살해하는 데에 침묵해 보기도 하고, 그 사상으로 누구를 조정해서 제3자를 죽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해서 기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여 어떤 잔인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실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그 힘을 사용해 봤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해봤잖아, 그죠? 찾지 못한 게 아니라 다 해봤는데 거기에는 역시 무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령의 주제인 거예요. 더 깊은 무의 심년이 스타브로긴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결국 자기의 힘의 실험실 안에서 가장 깊이 숨어 있는 무의 심년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이것이 바로 악령의 극치가 아니겠는가, 그죠? 이것보다 더 인간의 심년의 어두운 면을 파헤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주스.